이 초등학교 때 빵 셔틀이었던 친구가 굶어 죽으나 사우나 죽으나 죽는 거 다 마찬가지다! 중학교 들어가서 힘이 갑자기 세지고 덩치가 커지면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황제가 되고, 우리가 이제 퉁쳐서 부르주아라고 부를게요. 그런데 왜 또 같은 말을 하는 거냐? 18세기 후반부터 최근까지의 약 200년, 250년의 서유럽을 다루는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럽의 근대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생각보다 근세가 짧지 않았다라는 주제로 서유럽, 유럽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반대로 시민혁명, 산업혁명, 제국주의로 대표되는 유럽의 근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합니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시민혁명의 전 유럽적 확대,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 그리고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과 산업혁명, 자본주의의 전 유럽적 확대, 이로 인한 유럽 열강들의 제국주의, 그리고 제국주의의 절정이자 제국주의의 엔딩인 양차 대전까지 한 이야기만으로 책 몇 권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굵직한 사건들이 18세기 후반부터 1945년까지 약 200년이 채 안 되는 시간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예열기를 거친 유럽의 근대는 자신들의 절정기를 뽐내기라도 하듯이 숨가쁘게 자신들의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에릭 홉스봄의 책 제목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 극단의 시대로 서유럽, 유럽의 근현대를 함께 아는 척 해보시죠. 있어 보인 척 이야기를 했지만 1789년부터 1914년까지 유럽의 근대사를 크게 보면은 혁명의 시대, 자본의 시대, 제국의 시대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얼추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도 에릭 홉스봄의 책을 갖고 있지만 번역의 탓인지 원래 그런 건지 제 이력이 딸린 건지 잘 읽히진 않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하지만 홉스봄이 그 정한 책 제목, 즉 키워드는 참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혁명, 산업혁명, 제국주의는 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맞물려서 진행이 됩니다. 근대 이전까지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5세기, 16세기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시작한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죠. 이로 인해서 신대륙에서 대량의 은이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 16세기, 17세기에 통화량,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서 가격혁명이 일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임대료와 임금은 하락하는, 그리고 17세기부터 이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대항해 시대에 참여를 하면서 상업혁명도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유럽이 세계 무역을 주도하면서 유럽 내에서 소비나 상업활동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상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7세기, 18세기에는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금융경제가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의 개념이 도입이 된다든지 은행과 증권거래소 등이 설립이 되는 등등의 일련의 일들이 바로 이 17, 18세기의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18세기 들어서는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한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양강 체제를 구축을 합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또 같은 말을 하는 거냐? 이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절대 왕정을 뒷받침한 세력은 기존의 어떤 토지라든지 아니면 농업 경제를 중심으로 한 귀족 기사들이 아니라 새롭게 떠오른 이 상공업자라는 겁니다. 그들 우리가 이제 퉁쳐서 부르주아라고 부를게요. 중세시대부터 있었던 단어입니다. 성 안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였는데 성 밖의 농민들, 그러니까 농노들과는 다르게 상공업에 종사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행동이 자유로운 사람들, 즉 자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세 시대 수백 년에 걸쳐서 유럽, 특히 서유럽의 상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면서 이들의 경제적 지위도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치적 지위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늦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때 빵 셔틀이었던 친구가 중학교 들어가서 힘이 갑자기 세지고 덩치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그 학교 커뮤니티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곤 합니다.
18세기 내내 대규모 전쟁에 개입했던 프랑스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그 빵 셔틀 부르주아를 더 괴롭히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17, 18세기의 계몽주의라든지 자유주의 사상 덕분에 더 이상 이 빵 셔틀이 빵 셔틀로 남아서는 안 된다, 남을 필요가 없다라는 자각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옆 동네에서 미국이라는 영국의 빵 셔틀, 아니죠, 식민지가 독립하면서 어떤 선례가 생긴 그 상황에 터진 게 바로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 입법의회, 국민공회와 혁명전쟁, 그리고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 그리고 테르미도르 반동 등등, 구체적인 건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프랑스 대혁명은 부르조아가 중심이 된 부르조아 혁명이었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후 전쟁 영웅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던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킨 후에 황제가 되고 전 유럽을 정복할 뻔했다가 러시아 원정에서 실패하고 나폴레옹이 꾼 유럽 제국의 꿈은 물거품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은 빈회의를 통해서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상황으로 유럽 세계 자체를 다 되돌려버립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위해 피 흘렸던 프랑스 대혁명과 그리고 온 유럽을 정복하면서 기존 체제를 무너뜨렸던 나폴레옹 전쟁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씨앗을 남깁니다. 비슷한 시기에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 15세기, 16세기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주도한 대항시대, 이로 인해서 시대에서 엄청난 양의 돈이 유입되고 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17세기부터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의 대항시대에 함께 참여하고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유럽이 주도하면서 사업활동과 소비활동이 시작되는 산업혁명이 일어났다. 그리고 네덜란드 중심으로 18세기의 신용개념이라든지 또는 은행 증권거래에서 생기는 금융경제가 발전이 시작했고 18세기부터는 중앙집권체제를 완성시킨 영국과 프랑스가 양강체제를 구축했다. 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식민지와 자본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지하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했고 상대적으로 정치 제도적으로 안정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대항해 시대, 가격혁명, 상업혁명, 금융발전과 이 18세기 후반 영국의 산업혁명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바로 기계화와 대량 생산입니다. 사람 손으로 일일이 무언가를 만들 필요가 없고 노예들을 부려서 닥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가 있는 공장에서 노동자들한테 일을 시키고 월급만 주면 대량으로 무언가가 만들어집니다. 에릭 홉스범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이 프랑스 대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을 묶어서 이중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아무튼 산업혁명은 그 영향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농업 중심에서 제조업, 상공업 중심으로 사회 계층도 귀족과 농민의 구도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으로 구도가 재편됩니다. 그리고 이런 구도가 전 세계로 봤을 때는 강대국과 약소국, 그리고 하나의 국가나 사회로 봤을 때는 상위 계급과 하위 계급의 관계를 착취하는 관계에서 상호 계약을 맺는 관계로 생산 관계를 바꿔버림으로 인해서 바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본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라는 계층, 계급은 어찌 보면 산업혁명이 만든 새로운 계층, 계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전에는 하층민 대부분이 농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새로운 계급이 생기면서 이 새로운 계급들 사이에서 새로운 사상이 유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개념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요. 이 이념이 체계화되고 유행한 게 영국의 산업혁명이 전 유럽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1800년대, 그러니까 19세기 중후반부터입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이 1848년, 그리고 자본론이 1867년부터 출간되기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경제학의 아버지, 그리고 또는 고전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영국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1776년에 출간이 돼요. 느낌 아시겠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이 실패하고 1815년부터 그 이전의 시대로 다시 유럽의 세계관을 바꾼 그 빈 체제가 전 유럽에 걸쳐서 벌어진
1848년 혁명으로 다시 무너져 버립니다. 1848년 혁명은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기도 하고 각 국가에서 벌어진 개별 혁명들이 전체적으로 실패한 결과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약 30년 동안 억눌린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이 당시에 폭발을 했고요. 거기에 노동자 계급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다양한 민족과 계층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서유럽에서 통일 국가를 이루지 못한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 1848년 혁명을 전후로 해서 통일에 성공을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830년에 청년 이탈리아당이 결성이 되고 약 3차례에 걸친 독립전쟁 끝에 1870년 통일이 됩니다. 독일도 나폴레옹 전쟁 때 그 유명했던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가 되고요. 독일 연방 관세 동맹, 북독일 연방 보호 전쟁, 그러니까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그리고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등을 거쳐서 프로이센을 기반으로 한 독일 제국이 1871년에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부터 진정한 의미의 제국주의 경쟁이 바로 1870년대부터 진행이 돼요.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15세기부터 식민지, 유럽의 식민지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세기, 18세기의 이 어떤 식민지 쟁탈전과 19세기 후반부터 벌어지는 제국주의 경쟁은 무언가가 달랐습니다. 아까 기억하시나요? 이 산업혁명이 무엇을 바꿨느냐? 강대국과 상위계급, 그리고 약소국과 하위계급의 관계를 착취해서 상호계약으로 생산관계 자체를 바꿔버림으로 인해서 서유럽의 강대국은요, 식민지를 노동력 공급처와 소비시장으로 보고 더 복잡하게 그리고 더 악랄하게 착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중동의 오스만 제국이라든지 인도의 무굴 제국이라든지 중국의 청나라 같은 각 대륙의 강국들도 약탈지로 전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럽 열강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되는 게 바로 1870년부터 시작된 제국의 시대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영국의 종단 정책과 프랑스의 횡단 정책이 맞붙고요. 아시아에서는 영국령 인도 제국과 프랑스의 인도 차이나가 맞붙고,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영국의 3C 정책과 독일의 3B 정책이 계속 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미친 듯한 제국주의 경쟁 속에서 이미 먹을 거 다 먹은 이 기득권 열강과 아직 더 배가 고픈 후발 열강들, 또는 막 더 털리고 뺏긴 제국들이 전 유럽에 걸쳐서 거하게 맞붙은 게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인 겁니다. 그리고 전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인 대공황이 벌어지고, 굶어 죽으나 싸우나 죽으나 죽는 거 다 마찬가지다 라는 마음으로 극단주의 파시즘 정권을 선택한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이 일으킨 전 세계에 걸친 전쟁이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에 대한 상처가 다 가시기도 전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진영이 냉전 체제를 곧바로 유지하면서 경쟁을 했죠. 에릭 홉스 봄이 20세기를 다룬 역사책의 이름을 극단의 시대라고 지은 이유, 저는 참 공감이 됩니다. 19세기 유럽에서 진행된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의 결과는 제국주의와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냉전 질서에서 서유럽은 대부분 미국과 함께 이 자유진영, 자본주의 진영에 있었지만, 있는 식민지들을 하나씩 억지로 독립을 시키면서 모든 주도권을 초강대국 미국에게 넘겨주면서 뒷방 늙은이로 20세기 후반, 20세기 중후반을 겪습니다. 자신의 위기를 기회로 극복한 유럽, 그러나 자신들의 이 발전을 비극으로 만든 유럽.
유럽은 20세기 중반 이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이민정책 등을 둘러싼 다양성과 단일성 사이의 시도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와 복지정책 등을 둘러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의 시도들. 아직 이들의 시도는 결론이 나지 않았고 아직 이들의 시도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 디테일하게 이후의 일들을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그러나 이들의 고민은 2000년 전 로마 제국이 했던 고민이었고 이들의 고민은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아는 척하기를 표방하는 저답지 않게 생각보다 조금 무겁고 복잡하게 서유럽의 역사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지중해 역사라든지 발칸반도 역사 등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뤘던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다른 깊이로 다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가볍게라도 북유럽과 동유럽으로 또는 유럽의 개별 나라와 유럽의 개별 사건으로도 역사 여행을 떠나보시죠.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두 번 더 보세요.